어머니, 지금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나 다녀올 때가 있다.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겨울이 일찍 내려앉는 산자락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백산 기슭을 굽이굽이 돌아야 닿는 곳, 큰 길에서 반나절은 걸어야 하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막히고 바람이 불면 볏짚 지붕이 달달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추위 속에서도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서로의 밥솥 연기로 안부를 확인하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법 큰 집이라 불리던 박씨, 댁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광이 둘이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가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기와집이었지요. 그 집 안채의 시어머니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필 때도 저녁에 마당을 쓸 때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고 누가 말을 걸면 짧게 한마디로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씨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씨 댁 어른은 돌처럼 무거운 분이여. 뭘 생각하는지 도통할 수가 없어. 차갑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연분이 박씨 댁에 들어온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18살, 얼굴이 달처럼 동그랗고 눈이 맑은 처녀였습니다. 친정은 이웃 마을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마음씨 하나는 곱다고 소문이 난 아이였지요. 시집 오던 날 연부는 설레고 무서웠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주한 오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정한 말도 덧붙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연부는 그날 저녁 이불 속에서 살짝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짧은 두 글자가 어딘가 너무 멀고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씨와 연분의 사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오씨는 며느리가 부엌일을 잘못해도 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소리 없이 와서 고쳐놓고 가버렸습니다. 연분이 빨래를 걸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도 오씨는 아이고 소리 한 번 없이 손 하나 내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서 뭔가를 가지러 가더니 잠시 후에 연고 한 사발을 방문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연부는 그 연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돕는 것인가,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을 주고받는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연분의 친정어머니는 딸이 넘어지면 달려와 무릎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항상 뒤늦게 소리 없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박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러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정한 분은 아니지만 나쁜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연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처자이였습니다. 연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이 낯선 집에서 혼자 그 두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는 멀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겨울이 오면
더더욱 만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오 씨가 연분의 방 앞을 자꾸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멈추고 방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지나쳤습니다. 연분이 눈이 마주치면 오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 씨는 광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포대기를 꺼내 볕에 말렸습니다. 연분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포대기가 언제 저 것이에요? 오 씨는 잠시 포대기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됐다. 그뿐이었습니다. 연분은 그 짧은 말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했고 산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연분의 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산파 할멈은 마을 안에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약방은 마을에서 2시간 거리의 읍내에 있었습니다. 길이 얼면 닿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오 씨는 그 무렵부터 더 이상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고 광을 열고 닫기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벽장 깊은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연분이 그것을 멀리서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분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뭘 생각하고 계신 걸까? 내 해산이 그리 불편하신 걸까? 섣달 24날 새벽이었습니다. 연분은 잠결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잠든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아랫배가 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연분은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박 씨가 놀라 일어나고 잠시 후 안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도 일어났습니다. 부뚜막에 불이 지펴지고 물이 올려졌습니다. 산파 할멈을 데려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연분은 힐끗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씨가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낡은 보퉁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보퉁이가 어제 벽장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연분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가지러 가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오 씨의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안채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쪽이었습니다. 남편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를? 나 다녀올 때 있다. 지금이요. 해산이 오늘인데. 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이 삐걱 열리고 차가운 새벽 바람이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 씨의 뒷모습은 그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 연분은 그 정적 속에서 아랫배를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통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진통보다 더 아픈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마당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산파 할멈 집으로 달려갔고 이웃집 아낙 둘이 소문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이불을 펴고 연분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분주했지만 불안한 분주함이었습니다. 이웃 아낙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해산날 집을 비우다니. 듣던 중 이상한 일이네.
또 하나가 받았습니다. 저 댁 시어머니 말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첫아이를 낳는 날인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로 마당을 지나며 우물가에서 조용하던 마을이 작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한 시어머니여. 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더니 며느리가 불쌍해. 연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이불을 움켜쥐었고 진통이 가라앉으면 눈을 감고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 항상 짧게 끊기는 말들, 그리고 오늘 새벽 고퉁이를 들고 나서던 뒷모습. 어머니, 정말 저를 버리고 가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발만 창에 달라붙었습니다. 산파 할멈이 도착했습니다. 숙련된 손이었습니다. 연분의 상태를 살피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후 박 씨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자리를 잡았소.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해볼 수 있소.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산모가 힘들 거요. 그리고 할멈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요? 산모약이 있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출산 후 산모가 기력을 잃으면 위험할 수 있소. 그리고 새 포대기도 있으면 좋겠는데. 박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약방은 읍내에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쌓이기 시작한 산길을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설령 간다 해도 왕복으로는 몇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 돈이 있는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진통이 길어졌습니다. 연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서 안악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은 살아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연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씨가 없는 방이 이렇게 허전한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그 말 없는 사람이 없으니 방 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산길은 이제 완전히 희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절뚝이는 듯한 조금 불규칙한 발소리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모두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씨였습니다. 눈과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골이 앞섭이 흠뻑 젖었고 버선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피 묻은 새 포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첩 몇 장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씨의 머리에는 은비녀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산파 할멈만이 오씨를 바라보다가 약첩을 보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씨는 젖은 몸으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방바닥에 약첩과 포대기를 내려놓고 연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분은 그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버선 밑으로 발이 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씨가 연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 손을 잡히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보다 내가 먼저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낙 하나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 씨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산파 할멈은 약첩을 집어들며 빠르게 눈을 닦았습니다. 연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 씨의 차가운 손이 연분의 손 위에 얹혀 있었고, 눈발은 여전히 창에 달라붙었고, 부뚜막의 불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아이보다 내가 먼저다. 하지만 연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 씨가 왜 그 새벽에 집을 나섰는지, 그 보퉁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머리에서 사라진 은비녀가 어디로 갔는지를. 그보다 더 깊은 것도 몰랐습니다. 오 씨가 왜 그토록 이 날을 두려워했는지, 왜 포대기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오 씨의 오래된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상처가 이제 막 입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저고리에서 물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버선은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풀려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연분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산파 할멈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약첩을 집어들고 내용을 훑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약이네. 어디서 구했소?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약첩을 안고 부뚜막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아낙 하나가 따라 나갔고 방 안에는 연분과 오 씨, 그리고 박 씨만 남았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오 씨는 연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읍내요? 이 눈길에 걸어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박 씨는 어머니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버선이 한쪽은 붉었습니다. 발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기에, 얼마나 서둘렀기에 발이 저렇게 되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닥치고 며느리나 봐. 오 씨가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멈이 달인 약을 연분에게 먹였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연분은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내쉬고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 씨는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군가 마른 저고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오 씨는 받아들고 무릎 위에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시선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없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연부는 진통이 잠시 가라앉는 사이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은 더 세어졌고 눈은 그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박시댁 안채에만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끔 연분의 낮은 신음소리가 담 너머로 흘렀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이불을 고치고 할멈의 지시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오씨를 곁눈질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연분을 살피다가 조용히 박씨를 불렀습니다. 아직 시간이 걸릴 거요. 하지만 약이 들어가니 산모는 버틸 거요. 아기도 조금씩 자리를 바꾸는 것 같소. 박씨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할멈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저 어른이 구해온 약, 읍내 한약방 것이요. 이 겨울에 그 길을 걸어서 다녀왔다면 왕복 4시간은 됐을 거요. 새벽에 나갔으면 꼬박 밤길을 걸은 거고. 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 싸지 않소. 게다가 새 포대기까지. 할멈은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씨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씨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오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듯. 비녀 팔았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녀를요. 어느? 은비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박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오 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오는 비녀. 수십 년을 머리에 꽂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값나가는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쓸모없이 머리에 꽂고 있을 것보다 낫다. 짧고 건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안악 하나가 소리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만 어둠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의 검은 빛과 새벽 전의 어둠은 달랐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연분의 진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할멈이 지시를 내렸고 안악들이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씨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 안에 남은 것은 오 씨와 연분, 그리고 할멈이었습니다. 연분이 신음하며 이불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오 씨가 일어나 연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불을 쥔 연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연분이 눈을 떴습니다. 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수백 마디보다 더 컸습니다. 연분은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분이 숨을 고르는 짧은 사이 오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멈에게도 안악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분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내뱉는 말 같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연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진통이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똥이 트기 직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높은 새벽을 찢는 울음이었습니다.
할멈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안악들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박 씨가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는 방 안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것인지. 할멈이 아이를 오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네 아이요. 오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벌린 채 울고 있는 그 얼굴을. 오 씨는 아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놓인 새 포대기를 집어 할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싸줘요. 그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다시 연분 곁으로 갔습니다. 연분은 기력이 다해 눈을 반쯤 감은 채였습니다. 오 씨가 연분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수고했다. 겨우 두 글자였습니다. 오 씨에게서 나온 가장 긴 칭찬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연분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새 포대기에 쌓여 곁에 누웠습니다. 이후 안악들이 돌아갔습니다. 할멈도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사랑채에서 이마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 씨만 남았습니다. 오 씨는 잠든 며느리와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었던 저고리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발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오 씨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박 씨가 보았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다가 부뚜막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어머니를 본 것이었습니다. 절뚝이는 발로 굳은 저고리 차림으로 아무렇지 않게 밥을 안 치는 어머니를. 박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 씨가 혼자 중얼거리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박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았고 꼭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혼잣말로 내뱉은 그 말에는 분명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 오 씨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만 박 씨는 알았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오 씨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뚜막 불빛이 오 씨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박 씨는 그날 저녁에야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 씨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오 씨는 박 씨를 보지 않고 나물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에 혼잣말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나물 다듬는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씨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나물 줄기를 골라내는 느린 손이었습니다.
옛날 일이다. 예. 내가 태어나기 전 박 씨는 기다렸습니다. 오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물 한 줌을 골라 옆으로 밀어놓고 손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 박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마을 어른들에게서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낳다가 잃었다. 나도 죽을 뻔했고. 약이 없었다. 산파도 늦게 왔고. 겨울이었어. 길이 막혔고 돈도 없었고. 오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정 없음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 조였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들었다. 한 번도.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 남은 눈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씨가 나물에 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했다. 약이 있어야 했고 새 포대기가 있어야 했어. 그걸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러 가냐. 짧게 끊은 뒤 오 씨가 덧붙였습니다. 말하면 말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 말 안 했다. 박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나물 다듬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다 했다는 듯이 다시 나물에 집중했습니다. 한 줄기씩 골라내는 손이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분의 방 앞을 서성이던 것, 포대기를 꺼냈다 넣었다 하던 것, 벽장 깊은 곳에 보자기를 들여다보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무뚝뚝함 아래에 오 씨는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을, 아이 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겨울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오 씨에게는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눈길을 건너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다음 날 아침 연분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새 포대기에 쌓인 채 작은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눈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끈한 미음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연부는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일이 스쳐갔습니다. 눈에 젖어 돌아오던 뒷모습, 차갑던 손, 그리고 그 말. 사람만 있어라. 아이보다 내가 먼저다. 연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 씨였습니다. 연분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연분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오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한 번 내려다보고 미음 그릇을 연분 가까이 밀었습니다. 먹어라. 연분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물이 뺨으로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발이 많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오 씨는 잠깐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오 씨에게서 그런 표정을 본 것은 연분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괜찮다. 그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부뚜막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연분은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연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긴 눈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오 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그리고 오 씨가 그 길에서 딱 한 번 눈 위에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도. 그 이야기는 봄이 한참 지나서야 연분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엉뚱하게도 읍내 약방 주인의 입을 통해서. 읍내 약방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비녀를 내미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약값을 치르고 나서 문을 나서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더라고요. 눈 위에. 한참을 그러고 계셨는데 약방 주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지요.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일어나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걸어가셨는데 연분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이 어떠셨습니까? 약방 주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소리는 없이. 그 말이 연분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사람. 평생 소리 없이 살아온 사람. 소리 없이 달려가고, 소리 없이 돌아오고, 소리 없이 손을 잡던 사람. 그 사람이 눈 위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는 것을. 연분은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 씨가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이 발등에, 젖은 버선에, 차가운 손에, 그리고 눈 위에 앉아 흘린 소리 없는 눈물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연분이 그것을 깨달은 순간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오 씨는 왜 그 긴 겨울 동안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오 씨가 그날 밤 자리에 눕지 않고 혼자 마당을 서성이다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연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을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낮 햇살에 조금씩 녹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굳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눈더미는 반쯤 내려앉아 흙빛을 드러냈고 텃밭 울타리 아래로는 가는 물줄기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봄이라 부르기엔 이른 계절이었지만 공기 속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진 그 경계의 계절이었습니다. 박씨 댁 안채는 조용했습니다. 연분은 산후를 조리하며 방 안에 있었고 아이는 그 곁에서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박씨는 낮 동안 바깥일을 보았고 오 씨는 부뚜막과 마당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란스럽거나 들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조금 녹은 것 같은 그런 달라짐이었습니다. 연분은 조리하는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해산날 새벽에 일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던 소리, 눈발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젖은 채로 돌아온 오 씨의 손, 그리고 그 말. 사람만 있어라. 아이보다
내가 먼저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연부는 오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게 되었다기보다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가 아이 곁을 지나칠 때마다 잠깐 발을 늦추는 것. 아이가 울면 소리 없이 방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 연분의 밥상에는 항상 국물이 넉넉한 것. 부뚜막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 말이 없었습니다.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이제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분이 방 안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 바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다가 빠르게 어두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오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뚜막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를 걷는 소리였습니다. 연부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빨래를 걷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씨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들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비녀가 없는 머리였습니다. 은비녀를 팔고 난 뒤로 오 씨는 머리를 쪽만 지어 핀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움직이던 사람이, 항상 무언가를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 씨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연부는 반쯤 열린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살았다. 연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번엔 살았다. 그 말이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연부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해산날 박 씨가 들었다는 그 말, 이번엔 다르다. 와 이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 씨는 그것을 혼자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마당에 오 씨는 잠시 더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밥을 안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씨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절뚝임은 거의 가셨습니다. 다만 왼쪽 발이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연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부뚜막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씨가 저녁을 짓는 소리였습니다. 연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그것을 혼자 들고 계셨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력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방 안에만 있는 것이 갑갑해졌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마당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오 씨가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와 연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마르면 마셔라. 연분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 씨는 돌아섰습니다. 연분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쭤봐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 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연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마당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셨는데 오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물 위로 마른 잎 하나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오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연분도 기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억지로 꺼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묻지 않으면 오 씨가 평생 혼자 그것을 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낳으신 아이가 있으셨다고 서방님한테 들었습니다. 오 씨의 어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힘이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오 씨가 돌아섰습니다.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열려있는 눈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오 씨가 마당 한쪽의 섬돌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것처럼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앉은 것이었습니다. 연분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오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끊어서 마치 오래된 짐을 조금씩 내려놓듯이. 내가 시집 온 것은 내가 오기보다 20해 전이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겨울이었어. 이 집보다 더 외진 산골이었고 가난했고 첫 해에 배가 들어섰는데 몸이 안 좋았다. 그냥 좀 무거운거려니 했는데 오 씨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해산이 길었다. 사흘이었어. 연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흘. 약이 없었다. 산파도 한 명이었는데 그 할멈도 늙어서 힘이 없었고 길이 막혀서 읍내 약방은 꿈도 못 꿨어. 남편이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오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소리가 없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자는 줄 알았어. 산파 할멈이 아이를 안고 한참 있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것뿐이었다. 연분의 눈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왔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아무 말 못했고 그냥 그렇게 오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갔다. 연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으로 흘렀고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 씨는 연분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었습니다. 잠시 후 오 씨가 말했습니다. 그 뒤로 내 서방이 태어났고 그 후에 여기 왔어. 그 일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연분이 내가 들어오고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까 자꾸 그때 생각이 났어. 겨울이고 외진 곳이고 약방은 멀고 똑같았거든. 연분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 씨가 섬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 거다. 말하면 말렸을 거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비녀는 어차피 쓸 일도 없었고 연분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오 씨가 잠깐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둘 다다. 연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도, 너도, 그리고 오 씨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연분은 그 미완성의 말끝에 무엇이 있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오 씨가 부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분은 박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불꽃만 바라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지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셔서. 그러니까 더 무거우셨겠지요.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둘 다라고 하셨다 했지요. 아이도 저도. 그리고 말을 멈추셨다고. 예. 그 마지막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연분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첫 아이도요. 어머니는 그 아이한테도 간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이번엔 다르게 해주겠다고. 연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 포대기에 쌓인 채 자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작은 코로 숨을 내쉬는 얼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오 씨의 오래된 상처 위에 놓인 것이라는 것을, 눈길을 혼자 걸어간 발등 위에 놓인 것이라는 것을. 연분은 포대기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피 묻은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오 씨가 읍내까지 가서 구해 온 새 포대기였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날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연분이 부뚜막이를 조금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연분이 방향을 잃으면 소리 없이 와서 손을 얹고 고쳐주고 갔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말 없이 흔적만 남기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분은 그 방식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씨가 아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연분이 빨래를 거들어 나간 잠깐 사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오 씨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오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 씨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연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딱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환히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아주 오래된 것이 조용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연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고 조용한 것이어서 자신이 들어가면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 씨가 아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이가 팔을 버둥거렸습니다. 오 씨가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오 씨가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분은 문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산날 집을 나간 시어머니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 씨가 약을 구하러 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둘 생긴 것이었습니다. 읍내 약방 주인이 이웃 마을장에 나왔다가
박씨, 댁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마을 안에서 이상하게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산날 말 한마디 없이 나가는 게 어디 사람 할 짓이오? 약을 구하러 갔다 해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소? 다들 말렸을 거 아니오. 그러니 말 안 한 거지.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선. 며느리 입장이 먼저요. 아이 살리는 게 먼저요? 그 말들이 박씨 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연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오씨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씨가 왜 그날 집을 나섰는지 이제 집안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만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구하러 갔다는 것은 알아도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왜 말 한마디 없이 나섰는지, 그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그것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오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알 사람은 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알 필요 없다. 연분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씨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억울해하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상관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연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오씨가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연분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억울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오씨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말이 없었던 것은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분은 그것이 때로 얼마나 외로운 방식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분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씨의 그 오랜 침묵이 단지 성격 탓이 아니라는 것을. 오씨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뜻밖에도 오씨의 옛 이웃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오씨가 첫 아이를 잃고 나서 한 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살림도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오씨는 이미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을 잃고 말을 다시 배운 사람. 그런데 그 사이 무언가가 달라진 사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윤노파였습니다. 연분이 우물가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윤노파는 오씨와 같은 산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오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씨가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 아니요. 연분이 눈을 들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웃음도 많고 말도 많은 처녀였소. 동네에서 소문난 밝은 애였어. 그랬습니까? 아이를 잃고 나서 그렇게 됐어. 그 뒤로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그게 굳어버린 거지. 윤노파가 물 한 바가지를 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오, 연분씨.
오 씨가 말은 줄었어도 그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니요. 마음은 오히려 더 커졌어. 다만 마음이 가는 곳이 입이 아니라 발이 됐을 뿐이지. 연부는 그날 오후 방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뚜막에서 오 씨가 저녁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입이 아니라 발이 됐을 뿐이지. 연부는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가 걸어간 그 눈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서서 읍내까지 걸어가고 비녀를 팔고 약을 사고 다시 걸어 돌아온 그 길을, 그 발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봄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분이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붉었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다 녹아 이제 없었습니다. 오 씨가 광에서 나오다가 연분을 보았습니다. 바람 쌀쌀하다. 들어가 있어라. 조금만요. 오 씨가 잠깐 연분을 보다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팔 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연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전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을 정리하다가 벽장 위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 씨의 짐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자기가 반쯤 펼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접힌 것이 보였습니다. 연분은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남의 물건이었습니다. 들여다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지 문이 흔들리면서 그 보자기가 조금 더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포대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빛이 바랜 포대기였습니다. 연분이 받은 새 포대기와는 다른 몇십 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것인 채로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연분은 그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 만들어 놓고 신기지 못한 신발. 누군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만들었고 그 누군가가 오지 않아서 영영 신기지 못한 신발. 오 씨가 그것을 수십 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분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해산날 새벽에 보퉁이를 쌌을 때 그 보퉁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박 씨는 물었고 오 씨는 약과 포대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이제 그 보퉁이 안에 또 하나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낡은 포대기와 그 신지 못한 신발이. 오 씨가 그것을 들고 나간 것은 약을 사러 가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그 길 어딘가에 두고 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수십 년을 간직해온 그 무게를 이번에야말로 내려놓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돌아왔을 때 보자기 안에는 그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연분이 알게 되는 것은 봄이 완전히
오고 나서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자락에 눈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텃밭 울타리 아래로 냉이가 올라왔고 처마 끝에서 참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에서 겨울 냄새가 빠지고 젖은 흙 냄새와 풀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씨 댁도 달라졌습니다. 연분이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살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랐고 포대기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마당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오 씨는 그 아이를 가끔 안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안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집 안에 봄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분의 마음 한쪽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벽장 위에 그 보자기였습니다. 우연히 바람에 펼쳐진 보자기 안에서 본 것들. 낡은 포대기와 한 번도 신지 못한 아이 신발. 그것을 본 날 밤부터 연분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 씨가 해산날 새벽에 그것을 들고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놓지 못했을까? 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 씨가 광 정리를 하다가 벽장 위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보자기를 꺼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볕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 씨는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낡은 포대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가 햇빛 속에 드러났습니다. 오 씨는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고 앞을 보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신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보였습니다. 오 씨의 어깨가 한 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연분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 씨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바람에 보자기가 펼쳐져서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씨가 신발을 보자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연분이 용기를 냈습니다. 해산날 새벽에 이것도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오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어디에 두려고 하셨습니까? 오 씨가 마당 한쪽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지고 잎이 돋아나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묻힌 데가 있다. 저 산 너머. 거기 두고 오려 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 그런데 못했다. 오 씨가 포대기를 접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읍내 다녀오는 길에 거기를 지나게 됐어. 그 아이 자리 앞에 한참 있었는데 내려놓으려 하니까 안 되더라. 연분이 기다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아이가 아주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연분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면 그 아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아이를 기억하는 것은 오 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형태가 낡은 포대기와 신지 못한 신발이었습니다. 연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한테 제가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를 알았으니까요. 오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연분이 보자기 위의 신발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가신 아이, 잘 계십시오. 어머니가 오래 기억하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볕만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 씨가 한참 연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연분 옆에 나란히 무릎을 댔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했습니다. 잘 있어라.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수십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모두 그 두 글자 속에 눌려 있었습니다. 연분이 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씨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땅은 아직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볕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고 보자기를 집었습니다. 들어가 봐라. 아이가 깼다. 오 씨가 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분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 씨가 연분을 불렀습니다.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빈협한 돈에서 남은 거다. 그 돈으로 아이 신발 하나 사줘라. 새 것으로. 연분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신지 못한 신발을 수십 년 간직해온 사람이 이제 새 신발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이전 아이에게 신기지 못한 것을 이 아이에게 신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연분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연분은 읍내에서 아이 신발을 사왔습니다. 빨간 코가 달린 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 씨가 신발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는데 신발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 바닥 안쪽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신으면 안 보인다. 신는 사람만 아는 거다. 연분은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달릴 때, 마당을 뛰어다닐 때, 그 발 아래 꽃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알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오 씨는 아무 말 없이 부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해 늦봄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틀비틀 마당 흙 위를 걸었습니다. 두 번 가다 한 번 넘어지고 울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 씨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분도 그 곁에 섰습니다. 아이가 오 씨 쪽으로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오 씨가 무릎을 낮추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가 그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분이 그때 보았습니다. 아이의 발에 신겨진 빨간 코 신발을. 그 바닥 안쪽에 오 씨가 심은 꽃 한 송이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모르지만 오 씨는 알고 연분도 아는 것을. 오 씨가 아이를 안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걷네. 연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어머니도 눈길을 혼자 걸어서 다녀오셨잖아요. 오 씨가 연분을 힐끗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그 입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 씨는 그 뒤로도 오래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시어머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 댁 안채에서는 달랐습니다. 연분은 늙어서도 그 겨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에만 있지 않다고. 어떤 마음은 발에 있고, 어떤 마음은 손에 있고, 어떤 마음은 신발 바닥 안쪽 꽃 한 송이에 있다고. 그러니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으면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연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길을 혼자 걸어가신 분.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